안녕하십니까. 이 트레이드 타워 1층 회원 서비스 센터에서 수출입 절차에 대해서 상담을 맡고 있는 양승현입니다.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성과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사항은 수출입 절차의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핵심에 들어가기 전에 무역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무역의 의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역이란 것은 국가 간의 물품, 자본, 노동, 기술, 용역 등의 이동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역은 수출과 수입의 합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다룰 거는 여러 자본, 노동, 기술, 용역도 무역에 해당하지만은 유체물, 그래서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의의란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한번 보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무역이란 것은 시장 확대를 통해서 이익을 확대하고 그리고 장소의 이동을 통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무역의 위험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그 수출업체로서는 수출 대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가 있고, 수입업체로서는 계약한 물품을 정확히 받을 수 없는 품질이 나쁜 거라든가 수량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크리스마스에 쓸 물품을 1월에 납품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외화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시차에 의해 발생하는 환차손, 그리고 환율 변동 위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인 거래다 보니까 국내 시세의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원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무역업을 하기 위한 요건은 뭐가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는 무역업이 자유화가 됐습니다. 완전히 자유화가 됐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은 무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영업을 할 수 있는 업체면은 무역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역업 고유번호증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무역협회 회원가입도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수출을 이행을 하고 그 수출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어떤 혜택, 수출로 인한 아까 무역이나 포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 실적 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수출 실적 증명서는 무역업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역업 고유번호증은 기본적으로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무역업 고유번호증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업체는 무역협회의 본지부 어느 곳이나 편리한 곳에 신청을 하시면은 무료로 그 자리에서 발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출 절차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조사를 통해서 품목을 선정하고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할 것인지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거래선을 발굴할 것입니다. 거래선을 발굴을 하는 방법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그 자기가 취급하는 품목, 관심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전시회를 참가해서 직접 그 바이어를 발굴한다든가 또는 전문 잡지의 광고 또는 매체의 광고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이 사용될 수 있겠고, 최근에는 그 이마켓플레이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전자거래알선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출 희망이라든가 수입 희망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서 그 바이어를 거래 상대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1이라든가 20플라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렇게 발굴한 다음에 청약하고 청약에 대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은 거래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오파하고 억셉턴스인데, 오파를 했을 때 바로 승낙을 하지 않고 카운터 오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카운터 오파에 대해서 다시 오파를 내고 몇 번의 오파를 과정을 거쳐서 승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문서가 올 수가 있겠죠. 퍼체이스 오더가 올 수가 있겠고, 그 과정에서 처음 거래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해서 신용 조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신용 조사를 해서 조금 의심스럽다 하면은 거래를 않는 것이 좋지, 끌려다니면서 손해를 보면서 계속 그 고통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신용이 있는 업체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래 조건이 합의가 되면은 계약이 체결되겠죠. 이 계약의 조건은 이제 상품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을, 어떤 규격에, 어떤 품목에, 그 수량은 얼마 정도 되고, 그 최소 주문 물량은 얼마 정도 돼야 되고, MOQ라고 그러죠. 미니멈 오더 퀀티티 그래가지고 MOQ라든가. 그렇게 해서 상품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까지 선적할 것인지 선적 조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격 조건, 수출자와 수입자가 어디까지 책임을 지고 어디서 인도를 하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코텀스 11개 그 가격 조건에 따라서 가격 조건을 정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결제 조건이 있습니다. 결제를 뭐 송금 방식으로 할 것이냐, 송금 방식 중에서도 성금을 얼마 받고, 그 다음에 뭐 다음에 선적할 때 나머지를 받는다든가 이런 조건도 있고, 서로 상대방의 신용이 아직 확실치 못했을 때는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은행이, 수입자가 거래하는 그 개설은행이 지급 확약을 하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은행을 믿고 할 수 있는 신용장 결제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보험 조건이 필요하다면은 보험 조건도 정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할 것인지, 어느까지 담보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보험을 가입할 것인지. 그게 이제 보험 조건을 꼭 가입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은 I자가 들어가는 CIF라든가 CIP 조건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신이 그 위험을 부담하는 쪽에서 자신을 위해서 드는 겁니다. 만일에 뭐 FOB로 수출한다면은 본선에 적재할 때까지만 수출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본선 적대부터 자기가 자기 창고까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자가 자신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의무사항은 아니에요. 뭐 한번 잘 해가지고 잘 오면은 뭐 보험료 안 내고 들어올 수 있지만은 그 소탐 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아까운 거는 좀 차치하시고 그 보험을 들어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수출 상품을 제조한다든가 확보해서 관할 세관에 수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도 뭐 그 수출 신고를 하면은 수출 신고 필증이 발급됩니다. 지금도 그 면장 하는데, 면장은 그 수출 허가제도 때 옛날에 EP라고 그랬습니다. 엑스포트 퍼미트라고 그래가지고 수출을 허가하지 않으면은 수출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고제도니까 수출 신고 필증을 받는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수출 신고 필증 받고, 그 다음에 수출 신고 필증에 보면은 30일 이내 선적할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먼저 하지 않고 선적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이 있는 다음에 선적을 하고, 그리고 아까 뭐 결제 조건, 페이먼트 텀에 의해서 대금을 받고, 그리고 그 수출품에 뭐 수입 원자재라든가 또는 뭐 그 다른 정액, 간이정액 환급제도의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수출한 다음에 관세 환급을 신청해서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뭐 사후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좀 빨리 해야 될 건데, 혹시 제가 강의를 전부 못 끝내더라도 이 교재를 보고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무역협회 홈페이지에 무역통상정보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클릭하시면은 무역실무 매뉴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그 무역실무 길라잡이로 여기서 소개가 된 그 책자에 모든 그 무역실무에 대해서 전부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그리고 항상
1566-5114로 전화로 상담을 문의하신다든가 온라인으로 상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 절차를 한번 보겠습니다. 수입 절차도 우리가 계약 체결하는 과정까지는 아까 수출 절차하고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그 다음에 뭐 그 계약이 체결됐다면은 수입 대금 결제하고 선적 서류를 인수한 다음에 관세사한테 의뢰를 해서 수입 통관 절차를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품을 인수하고 혹시 물품에 이상이 있으면은 클레임 그 해결 조항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점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만일에 클레임 해결 조항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면은 이거를 어떻게 클레임 제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만일에 이게 없었다, 전혀 뭐 그 클레임 해결 조항이라든가 뭐 또 그 중재 조항, 아비트레이션 뭐 클로즈라든가 중재 조항이라든가 또는 뭐 관할 법원 주리스딕션이라든가 또는 뭡니까 그 중거법 거버닝로 이런 것들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은 소송인이 피소송인 국가의 법원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제 재판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점들을 조심해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우리 국제 변호사께서 계약서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를 하실 거고요. 네. 수출입 절차에 직접 들어가기 전에 국제 규범과 그 국내 규범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 국제 규범으로는 계약 관련해 가지고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UN 협약이 있습니다. UN 컨벤션이라고도 하고 비엔나 컨벤션이라고 하는데 이거 뭐 정확히 하자면은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뭐 UN 협약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영문으로 그대로 보면은 그래서 이게 80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상당히 오래 끌어서 88년 1월부터 발효가 됐고 우리나라는 2005년도에 가입을 해서 3월 1일부터 2005년 3월 1일부터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효가 됐다는 것은 국제 물품 매매에 관한 그 UN 협약, 이 CISG에 가입한 국가들은 이 수출입 계약이 체결되면은 이거를 중거법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이 조항을 적용을 받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운송 관련해서는 선화증권 통일 규칙, 그리고 좀 발전해서 개정 선화증권 통일 규칙, 그리고 함부르크 규칙들 식으로 이렇게 발전해왔고 국제 항공 운송 통일 협약은 그 에어웨이 비일에 대해서는 IATA 그러니까 그 제정한 에어웨이 비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운송 통일규칙, 복합운송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 수단에 의해서 그 운송되는 그런 운송을 이야기하는데 복합운송 통일규칙은 피아타에서 제정을 하고 그리고 유엔이 인정한 그런 증권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 관련해 가지고는 영국 해상보험법에서부터 쭉 발전하기 시작해서 런던 보험자협회에서 약관을 제정하였고 수시 개정을 통해서 지금 6가지 보험 조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CC, FPA, ICC, WA, ICC All Risk AR, 그 다음에 ICC-A, ICC-B, ICC-C 등 6가지 그 조건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ICC FPA하고 ICC하고 좀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WA하고 ICCB하고 비슷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할 거는 WA 같은 경우에 분손까지는 담보를 해준다는 조건입니다. with average의 약자인데 근데 WA에 뭐 거기에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WA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3%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만 보상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전부 보상을 받고 싶다 하면은 WAIOP라는 게 있습니다. irrespective of percentage. 그러니까
어느 뭐 조그만 손해라도 관계없이 보상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결제 방식으로는 신용장, 아까 양 당사자가 아직 신용이 확실해지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결제 방식으로 신용장 통일 규칙이 있습니다. 지금 시행된 거는 UCP 600으로서 2007년 7월 1일부터 발효가 됐기 때문에 지금 한 번쯤 개정될 때가 됐는데 별로 개정할 것이 없어서 그런지 지금 개정을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추심에 관한 통일 규칙이 있어요. 이거는 DADP, Document Against Acceptance라든가 Document Against Payment라든가 이 추심 결제 방식에서 사용되는 규칙인데 URC 522가 사용되고 있고 지금 결제 방식으로는 송금 TT 방식, 그러니까 전신환 방식이라고 그러죠. 텔레그래픽 트랜스퍼. 그러니까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50% 이상을 그걸 사용하고 있는데 그 송금 방식은 수출입자 신용에 의해서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국제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수출하는 쪽에서 후불로 받는 조건이라면은 안전약기를 해야 되고 수입하는 쪽에서도 선금을 주고 수입하는 그런 조건이라면은 안전약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것들 좀 염두에 두시고 다만 그 송금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는 우리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 대기업들이 전부 세계 각국의 유통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 그 해외 판매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가장 금융비용이 많이 드는 신용장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그 대기업들이 사용을 잘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적은 것이지 우리 좀 중소업체들은 가능하면은 은행이 지급 확약하는 조건이니까 그 신용장을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국내 규범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규범은 이제 3대 법이 있는데 대외무역법하고 외국환거래법, 그 다음에 이제 관세법이 있습니다. 시간도 국내 그 대외무역법은 민간 주도의 자율성과 대외신용 제고를 위해서 규제를 최소화하고 거의 대부분 자율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대상은 전자정보체물이라든가 용역의 수출입을 인정을 하고 있고 수출입 공고라든가 통합 공고 이런 것들이 지금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출입 다변화 공고라든가 일본에서 너무 수입이 특정 품에 대해서 수입이 너무 많다. 다른 데로 수입선을 돌려라 해서 수입선 다변화 공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특정 거래 형태의 수출입에 있고 특정 거래는 위탁 가공 무역이라든가 또 외국 인도 수출, 외국 인수 수입, 중개 무역 이런 것들 전부 특정 거래 형태로 정해놨지만은 일반 수출이나 똑같습니다. 옛날에는 특정 거래 형태라고 그래가지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거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출하고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수출입 공고도 보시면은 수출 금지 품목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고래고기 수출하지 말라, 자연석, 개의 모피 이 정도만 이제 금지 품목으로 돼 있고 수출 제한 품목도 천연 모래라든가 자갈, 쇠석 이런 것들만 제한 품목으로 되는데 이거는 골재 해패 승인이 있으면은 수출할 수 있는 것이고 위에 있는 금지 품목은 절대 수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입의 금지 품목은 없습니다. 수출입 공고에서 수입 금지 품목 없고 항공기용 부부품에 대해서만 HS 코드 10단위를 보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개, 60개 되는데 항공 우주산업진흥회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안전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합공고는 60개 법령에서 정한 거를 산업통상자원부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약사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화장품법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요건 확인, 통합공고는 요건 확인입니다. 제한이나 금지가 아니고 요건 확인을 받으면 수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외환거래법은 외환시장 기능 활성화를 통해서 대외거래의 원활화와 국제수지의 균형,
통화 가치 안정을 도모해서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적 관리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해서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내국인이라든가 외국인 이렇게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외국한 거래법에서는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고, 외국한 환율, 결제 방법 등에서 관리를 하고, 행정관리는 외국한 수국계 또는 외국한 평형기금. 외국한 평형기금은 채권을 발행을 해서 외화를 적정량의 외화를 보유해서 우리 그 환율이 급격히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다음에 관세법이 있습니다. 관세의 부과 징수를 통해서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인적 관리로는 납세 의무자와 수출 신고자, 수입 신고자, 그 다음에 행위와 대상은 관세 부과, 징수, 보세구역 운영, 행정 관리는 심사와 판정, 각종 벌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간단히 살펴봤지만은 이제 본 과목인데 조금. 바이어 선정하고 수출 계약하는 체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이어 선정은 이제 오파하고 카운터파 그리고 억셉턴스를 통해서 정한 다음에 거래선을 발굴해서 수출 계약을 체결하는 걸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장의 경우에는 통지은행을 통해서 신용장 통지가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은 신용장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대로 그 신용장에서 요구한 대로 선적하고 그 조건을 충족해서 요구 서류들 46A에 나오는 다큐멘트 리콰이어드에 나오는 모든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하면은 은행이 매입을 해줍니다. 매입 내고한다 그러는데 그 니고시에이션 그 수출자 거래 은행이 그 서류를 매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금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금으로 매입을 하고 개설은행에 결제를 요청하는 그런 거래가 신용장 거래입니다. 이 그 수출 절차가 결제 방식을 신용장인 경우로 가정을 해서 만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출 승인이나 요건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수출 물품 조달은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조달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무역금융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역금융은 자신이 거래하는 그 은행에 옛날에는 주거래은행, 부거래은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그 구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과거 수출 실적이라든가 신용장 내도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 수출 물품을 조달하는 금액을 저리로 한국은행이 제공하는 정책금융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무역금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수출 실적도 필요한 것이고 아까 신용장이라든가 계약 관련 그런 증빙도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은 밑에 사이트를 제가 적어놓은 것 같이 utradeHub.or.kr에서 신청해서 발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무역이나 포상 관련해서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 의한 수출 실적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고 구매 확인서라든가 내국 신용장 내용을 입력하시면은 바로 온라인으로 은행에 가지 않아도 실적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할 때는 자가 검사를 해서 바이어가 요구한 물품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할 필요가 있고 또 특별히 바이어가 SGS라든가 세계 유명 그 검사기관에 검사증을 요구했으면 그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포장은 수출품에 적절한 포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디나 보면은 엑스포트 스탠다드 패킹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간단히 흘려버릴 수가 있는데요. 포장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수출품에 대한 거는 수출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 그 운송수단에 의해서 그 목적지까지 도착할 때 전혀 손상을 입지 않도록 포장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나중에 그 어떤 사고를 당해가지고 포장 부실로 이게 손상을 입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보험으로 담보를 해주지 않습니다. 카바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분명히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상태로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상 운송 및 이제 선적을 하게 되면은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또 CIF라든가 CIP 또는 뭐 D 조건, DAT, DAP, 뭐 DDP 이런 조건일 경우는 수출자가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뭐 CIP하고 CIF만 의무적으로 들지만 나머지 D 조건에서도 자기가 위험을 부담하니까 보험을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준비가 되면은 이제 완전 이제 관세사한테 의뢰를 해서 수출 신고를 하게 되면은 수출 신고 필증이 바로 대부분 당일날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수출 실적으로 그 날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달 그 수출 신고 필증에 보면은 30일 이내 선적할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선적하기 전에 수출 신고 필증 기준으로 지금 통관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수출 실적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출 실적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적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반드시 수출 신고 필증을 취소를 해야 됩니다. 취하를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뭐 수출한 다음에 어떤 불량품이 되돌아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불량품이 돌아와서 뭐 100만 불에 수출한 거를 20만 불을 뭐 반환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수출 실적이 20만 불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들어온 것이 수입으로 잡히는 거예요. 수입. 그러니까 수출 신고 필증을 어떤 뭐 이거는 나 분명히 바꿔야 되겠다 했을 때 수출 신고 필증을 정정을 해야 수출 실적이 정정이 되는 것이지 다른 사항 뭐 돈을 못 받아도 수출 실적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물품이 나갔으니까 수출이다 이겁니다.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예. 수출 신고 필증에 여기 뭐 선적은 30일 이내에 선적하도록 돼 있고 BL이나 이런 것들을 받아서 수입자한테 내가 선적을 했다 하고 shipping 노티스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결제 준비를 해서 아까 뭐 내고가 이제 나오네. 그 내고 의뢰를 해서 매입은행이 서류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은 매입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개설은행에서 대금을 받을 기간이 보통 개설은행의 서류 검토 기간이 최장 5영업일까지 할 수 있도록 신용장 통일규칙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5영업일에다가 우편 기간을 합해서 한 7일 정도 또는 뭐 조금 먼 지역은 8일 정도의 그 환가료라고 그러죠. 이자를 제하고 매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돈이 안 들어왔다. 그러면 항상 그 매입은행은 위드 리코스예요. 그러니까 그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 청구권이 있습니다. 돈을 못 받으면. 위다우 리코스가 아니고 소구권이 없는 게 아니고 소구권이 있으니까 항상 그렇게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돈이 좀 적게 들어왔다. 그러면 레스 차지라고 해가지고 7일분에 제하고 뭐를 제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떼고 왔다. 그럼 뭐 은행이 손해 볼 리는 없겠죠. 더 그 제한만큼 또 받습니다. 받고 정산할 때. 그리고 돈이 아까 7일분 제했는데 9일 만에 왔다든가 하면은 레스 차지, 딜레이 차지라고 그래가지고 그 늦은 부분에 대해서 또 받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수출품에 수입 원자재가 있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수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한 후 2년 이내에 관세 환급을 신청을 해서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클레임 해결 조항, 뭐 중고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에 따라서 그 클레임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방법에 따라서 이제 안전장치를 할 수가 있는데 아까 신용조사를 처음에 철저히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수출의 경우는 수출보험을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역보험공사에 수출보험을 가입하시면은 대금을 혹시 뗐다든가 했을 때는 보험공사가 보장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보험공사는 항상 그 보험을 인수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 바이어에 대해서 신용조회를 해보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일정 등급 이상일 경우에만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정도 업체면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 이 경우에만 보험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을 가입하려고 했는데 보험을 안 들어주더라 하면은 그 거래를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뭐 성금을 요구한다든가 아니면은 안전한 신용장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하여튼 클레임은 뭡니까 일단은 뭐 당사자 간 합의로 해결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뭐 권위 있는 상공회의소나 이런 기관의 알선이라든가 조정에 의해서 하는 게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이제 중재, 아비트레이션 그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고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제소인 것입니다. 리티게이션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가능하면은 전 단계에서 해결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수입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뭐 수입 절차에서도 아까 시장 조사하고 거래선 발굴하고 오파 내고 오파를 먼저 받겠죠. 대개는 오파가 우리말로 하면은 물품 매도 확약서입니다. 이러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내가 귀사에 판매하고 싶습니다. 이런 물품 매도 확약서인데 가끔 뭐 바이잉 오파도 있습니다. 뭐 사겠다는 오파를 어떤 식으로 좀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셀링 오파로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오파를 받은 다음에 카운터 오퍼를 하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조건을 뭐 가격을 좀 깎아달라든가 또 상품의 뭐 품질이라든가 규격을 좀 더 요청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수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거래선 발굴 방법은 수출이나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입의 경우는 상당히 요건이 많습니다. 아까 수출은 외국 바이어들이 사용할 것이고 수입은 우리나라 국민이 사용할 물건이기 때문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흠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먹고 탈이 난다든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까다롭게 식품 검사라든가 뭐 식물이 들어올 때는 검역을 받는다든가 뭐 화장품 같은 것도 이제 뭐 자유 판매 증명서를 받는다든가 이런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요건을 확인하시고 나중에 뭐 다 도착해가지고 요건이 안 돼가지고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먼저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관세사하고 상담을 하셔야 돼요. HS 코드별로 수출입 요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품목은 내가 수입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합니까? 이건 이제 관세사하고 상담을 하셔서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신용장 결제 방식으로 결제를 하기로 했다면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신용장 개설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요청을 해서 신용장 개설해서 수출상 거래 은행을 통해서 통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입은 그렇게 신용장 개설해서 통지를 했으면은 이제 물품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물품이 오면은 이제 BL에 보면은 콘사이니가 있고 노티파이 파티가 있어요. 콘사이니는 그 물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고 노티파이 파티는 이 물품이 도착했으니까 얼른 찾아갈 인수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는 그 업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장의 경우에는 콘사이니를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우리 신한뱅크면 신한뱅크 이런 식으로 은행의 지시식으로 기재되는 거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은행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 물품으로 하고 싶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일에 수입자가 도망갔다 그러면은 신용장 개설할 때 받아놓은 보증금하고 그리고 이 물품을 처분을 해가지고 거기에 충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로 하려고 to the order of issuing bank 명의로 되게 받습니다. 그리고 뭐 노티파이 파티는 수입자가 인수를 준비해야 되니까 수입자 명의로 되게 하죠. 아까 뭐 선적 통지가 이제 노티파이 파티에 의해서 선적 통지가 오면은 BL이라든가 어떤 다른 BL 외에도 다른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에어웨이 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게 있고 같은 해상 운송이지만은 CA 빌도 있어요. CA 빌 이건 이제
BL의 유가증권이라든가 유가증권적인 성격이라든가 또는 뭐 저 유통 이런 성격이 없습니다. 그냥 운송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택배가 와가지고 그 집에다 딱딱 이렇게 물품을 주듯이 이거는 이제 CA빌이나 에어웨이빌은 저 유가증권이 아니니까 그거를 누구한테 인도를 해서 팔거나 또 뭐 저 그런 수표처럼 돈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본인만 콘사이니에 기재된 업체만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적 서류 검토 후에 이상이 없으면 대금 결제하고 뭐 대금 결제는 뭐 신용장 결제 조건이면은 서류 선적에서 검토한 후에 이상이 없으면은 5영업일 아까 서류 검토 기간을 다질 수 있다고 그랬죠. 검토한 후에 없으면은 늦어도 5영업일째는 이제 대금을 보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LG가 나오는데 LG는 수입 화물 선취 보증장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중국이라든가 일본 뭐 이쪽 동남아 쪽에서 신용장으로 거래를 하는데 바로 이제 선적을 하고 수출자가 내고를 바로 신청을 해가지고 서류가 와야 되는데 그게 좀 늦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물품은 왔는데 서류가 아직 도착이 안 해서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은행에 LG를 요청합니다. 레터 오브 개런티. 그래서 은행에 수입화물 선취 보증장을 요청을 하면은 그냥 해주진 않죠. 거기에 또 담보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의해서 LG를 발행해주면은 LG에는 뭐 이 건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선사에 전혀 책임을 묻지 않고 은행하고 그 어플리컨트 개설 의뢰인인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런 서류예요. 그걸 주고 물품을 인수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인수하고 나중에 이제 원본 BL로 오면은 반납을 하고 아까 LG를 찾아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품을 인수할 때는 선화증권을 그 선사에 반환을 하면은 물품 인도 지서 딜리버리 오더라고 그러죠. DO를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아까 수입 신고하고 수입 신고 필증이 교부가 되는데 그 수입 신고 필증하고 DO를 보세 창고 측에 제출하고 물품을 인수해서 뭐 국내에 판매를 한다든가 자기 창고에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수입 물품에 대해서 어떤 뭐 제대로 된 계약한 대로 왔는지 또는 뭐 수량이나 품질이 계약한 대로인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다음에 뭐 선사라든가 보험사 또는 뭐 수출자를 중에서 선택을 해서 클레임을 제기를 하고 이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좀 그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 그랬을 경우에는 독점 판매권을 좀 달라 해서 독점 판매권을 가지고 나중에 또 그 사업도 도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입의 경우에도 안전장치가 필요한데 뭐 신용조사라든가 이를 통해서 뭐 신용 있는 업체와 거래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수입보험도 있어요. 전에는 수출보험만 있었는데 수입보험은 우리 뭐 원유라든가 주요 원자재에 대해서 아주 그 소극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그 수입보험을 들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후불 이제 가장 위험이 작은 거는 후불 방식이죠. 다 물건 받은 다음에 결제한다든가. 그 다음에 추심 결제 방식도 물건이 온 다음에 이게 이제 서류를 받아서 보고 이제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되면은 신용장 결제 방식. 그리고 성금 방식이 이제 가장 위험하죠. 성금을 줘놓고 뭐 물건이 안 온다든가 했을 때는 가장 애타는 게 수입자지 않겠습니까? 예. 이럴 경우에는 그 AP 본드라든가 퍼포먼스 본드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 수입 물품에 이상이 있거나 뭐 계약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지급한 선금에 대해서 반환하겠다 이런 서류에 그런 수출자가 성금을 받은 수출자가 발행을 해서 수입자한테 주면은 수입자는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그러니까 뭐 그 수출자 국가의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이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서 사유서만 작성해서 내고 바로 현금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안 해주죠.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아무튼 신용 있는 업체하고 거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뒤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는 주요 연락처를 기재를 해놨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항상 여러분들 회사에 큰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면 좀 늦어졌습니다만은. 예. 그러면은 항상 1566-5114로 전화를 하시면은 저희들이 성심껏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